정신분석적 관점으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강박장애가 오이디푸스적 갈등에 의한 불안 때문에 심리성적 발달상 더 이전 단계인 학문기로 퇴행한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강박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복수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대상의 사랑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같은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 위협을 느낄 때 공포증 환자가 치환과 투사로, 히스테리 환자가 억압과 전환으로 불안을 방어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퇴행을 방어 책략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학문기는 전형적으로 강한 양가적 감정으로 점철된 시기입니다. 신경계의 발달로 자기의 신체, 특히 학문의 관략근을 좀 더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아이는 언어, 사회적 영역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자율성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제껏 즐겨왔던 충동적 쾌락을 처음으로 강하게 제재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변 훈련은 아이가 자기의 배변 활동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그에 대한 부모의 제재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극적인 대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런 경험을 통해 부모에 대해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이 시기의 정상적인 발달 특징입니다. 그러나 강박장애 환자들은 이 시기의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였고 다음 단계로의 정상적인 전이의 혼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적이고 공격적 충동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존재하는 오이디푸스기에서 이 두 충동이 섞이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는 학문기로 퇴행하여 한 대상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두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강한 양가 감정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개인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행동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강박장애가 자주 자신의 행동을 실행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는 것은 이런 내면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강박장애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로 청결함과 공격적 주제에 집착하는 것도 강박장애의 발생이 학문기에서의 정상적 발달상의 혼란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고립, 취소, 반동 형성 등은 이들이 원시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을 처리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강박장애가 뇌의 구조적 결함으로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이 융통성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 손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자의 경우에 전두엽보다는 기저핵의 기능 손상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저핵이 손상되면 부적절한 자극에 집착하게 만들어 강박 증상을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박장애가 기존의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로는 잘 치료되지 않지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나는 점에 근거하여 세로토닌과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신경학적 수술이 있는데요. 약물치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박장애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약물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 체계를 겨냥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플루옥세틴 같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들은 60%의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치료 효과가 크지 않으며 약물이 중단되면 재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리치료 장면에서요. 강박장애에게 가장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은 노출 및 반응 저지입니다. 환자는 공포 상황이나 공포스러운 사고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노출하게 되며 동시에 환자의 여러 의식이 치료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저지당하게 됩니다. 환자는 오염되었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물들, 예를 들면 특정 음식이나 물건 같은 것에 체계적으로 노출되며 손 씻기나 체크하기 같은 의식이 실행될 때 치료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합니다. 심한 경우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원 화장실의 수도꼭지 손잡이를 제거하여 씻기 행동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의식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은 의식이 수행되지 않아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서적인 차원에서 배우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학적 수술도 있습니다. 약물치료나 심리치료 모두에서 효과를 얻지 못한 심한 강박장애 환자들은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증상이 매우 심한 1단의 강박장애 환자들 중 약 30%가 대상 속에 대해 매우 정교한 외과적 절단을 받은 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체 변형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과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의 DSM-5의 진단 기준으로는 1. 외모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결함의 집착. 결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인식되지 않거나 경미한 것이다. 2. 개인은 반복 행동, 예로 거울 보기, 지나치게 단장하기, 피부 벗기기, 안심 구하기나 정신활동, 예로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외모 걱정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된다. 3. 집착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4. 외모 집착이 섭식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의 비만이나 몸무게에 대한 걱정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신체 변형 장애의 임상적 특징은 필수 증상으로는 외모의 결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극히 정상적인 외모인데도 스스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기형적이라고 믿고 이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집착합니다. 만약 가벼운 신체적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그 관심의 정도가 현저하게 심합니다. 또한
외모 걱정에 대한 반응으로 반복 행동, 거울 보기, 지나치게 단장하기, 피부 벗기기, 안심 구하기를 하거나 정신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신체 변형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신체 변형 장애 환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것은 얼굴의 특징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는 눈, 삐뚤어진 코, 두꺼운 입술, 튀어나온 광대뼈, 사각턱, 검은 얼굴, 주름살 등의 외모에 대해 기형적이라고 믿고 걱정하며 집착합니다. 흔히 성형수술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바꾸고자 하지만 성형수술 후에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얼굴 외에 다른 신체적 특징, 예를 들면 유방, 복부, 엉덩이, 팔, 손, 발, 다리, 성기 등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비만에 대해 걱정하고 살을 빼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체 변형 장애보다는 섭식장애의 신경성 식욕부진, 즉 거식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착이 1차 성징과 2차 성징에 대한 불쾌감이나 부적절감에 국한되어 있으면 성정체감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대부분의 개인은 그들의 가정된 결함 때문에 현저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수시간씩 그들의 경험을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하며 이러한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할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루에 수시간씩 거울을 보거나 확대경을 이용하여 그들의 결함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일부 개인은 거울을 피하게 되고 자신의 주위에서 완전히 거울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거울을 과다하게 보는 기간과 거울을 피하는 기간이 교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결함에 대해 안심시켜 주기를 빈번하게 요구하지만 안심은 단지 일시적인 해방감을 줄 뿐입니다. 가상의 결함과 연관되는 관계망상적 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조롱할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 행동을 회피함으로써 심한 사회적 고립이 초래되고 어떤 경우에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밤에만 집에서 나가거나 때로는 몇 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기도 합니다. 학교를 중퇴하거나 취직 면담을 회피하거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거나 전혀 일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의 친구가 없고 사회적 접촉을 피합니다. 일반 연구에서 유병률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미용 수술을 원하는 환자의 2%에서 이 질환의 진단이 내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첫 발병은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가장 흔하고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유병률이 약간 높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변형 장애의 뚜렷한 발병 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 외모와 신체적 자아 표현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가상의 신체적 불구에 대한 집착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학
무의식적 입장에서는 기분장애와 강박장애의 가족력이 많고 세로토닌계의 항우울제에 잘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 장애가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정신장애,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성격장애에서 기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인지적 입장에서는 신체 변형장애는 건강염려증과 매우 유사한 인지적 특성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우연히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그것에 주목하게 되고 이에 대해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 신체적 특징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불리한 환경적 사건을 모두 이 신체적 결함으로 귀인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인 성적, 정서적 갈등이 신체 부위로 전이된 것이라고 봅니다. 어린 시절의 심리성적 발달 과정에서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과 상징적인 연관성을 지닌 특정한 신체 부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체 변형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대한 심리적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심리적 치료를 거부합니다. 매우 정상적인 외모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근거로 기형이라는 확신을 갖고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성형수술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다른 집착을 찾아냅니다. 최근에는 세로토닌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인 클로미프라민, 플루복사민 등과 같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동반되면 이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근래에 주목되는 보고가 있는데 비교적 경미한 증상을 지닌 신체 변형장애 환자에게 인지행동적 치료 방법의 하나인 노출 및 반응 억제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흔히 강박장애 치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체 변형장애는 흔히 강박장애를 동반하며 자신의 외모가 기형이라는 불쾌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교정하려는 반복적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강박장애와 유사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일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보통은 젊은 분들, 미혼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는데 안 되죠. 굉장히 흔한 예인데 가족들한테 하루에 막 30번씩 물어봐요. 외출 전에 나 지금 괜찮은지. 가족들이 참 힘들겠죠. 어우, 피곤하겠다. 네, 그리고 한번 나가려면 화장 몇 시간씩 하고 가족들 스트레스 받겠네. 스트레스 받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신체 변형장애 환자분들은 75%가 결혼을 못해요. 이해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대개 이혼을 해요. 네, 정말 이해돼요.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또 경제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분명히 줄 그럼요. 테고. 저도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다른 과 선생님한테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화인 것 같긴 해요. 오해 살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이래요. 수술 상담을 오셨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수술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그쵸.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그 얘기가.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오해 살까봐. 그쵸. 뭐라고요? 화내실까봐.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과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교과서를 봐도 외국에서도 역시 더욱 원활한 성형외과와 정신과의 협진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체 변형장애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단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치료적 이득이 있어요. 아, 그게 우리 정신과 시간에 배웠던 인사이트. 네, 그쵸. 왜냐면은 끝없는 수술을 딱 끝내게 되는 것만 해도 치료적 이득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네. 그렇게 성형수술하러 문제가 없는 외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성형수술하러 온 경우에 당신은 신체 이형 장애 같은 걸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나요? 정신과에서 항상 중요시하는 거는 납보잖아요. 성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말이라는 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고 그렇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컨텐츠 자체, 말의 그런 뉘앙스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막 그러는 것보다는 직설적으로 네, 얘기하는 네. 것보다는 몇 번 보면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바로 그러는 것보다는 납보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형외과 의사는 선생님이랑 좀 틀려요, 환자분이. 네. 오면은 수술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5분 안에. 그쵸. 거기서 어떻게 납부를 써요? 그럼 그리고- 또 오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진단 기준도 그렇고 증상도 그렇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하루에 얼마나 소모되고 내 일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게 이 방송이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제를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방송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좀 여쭈고 싶은 건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본인이 혹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가 생기려면 어떤 이 자가 진단 기준이라든지 진단에 들어가는 행동이 아닐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좀 팁들이 좀 있을까요? 그 자가 진단 리스트가 이제 외국 논문 같은 데 보면 있긴 해요. 거울을 반복적으로 본다. 거울, 화장을 자꾸 고친다. 화장. 그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외모를 누가 볼까봐 두렵다. 두려워한다. 외출하기가 꺼려진다. 공포스럽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 네, 직장생활 못하겠다. 이런 식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느낌이 오실 수 있을 거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집착하고 내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지금 불안한 거고 그 이면에는 내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수치심, 혐오스러움 이런 게 나 자신에 대해서 있는 거다. 그 부분은 바꿀 수 있어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받은 어떤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힘든 부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정말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뭐 자기를 사랑하세요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제가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집착을 하는 이유가 감정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서적인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람은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내가 많이 느낄 때는 힘들잖아요. 덜 느껴야 돼요. 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면 돼요. 덜 느끼려면 생각하면 네, 생각을 하다 보면 느낄 수가 없어요. 집착이라는 게 반복적인 생각이에요. 내 외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누구를 계속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비교하는 거 물론 피곤하지만 비교하는 동안에는 수치심을 안 느껴요. 아, 이해했어요.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면에 있는 그 심리라서 결국에는 그 심리적인 갈등, 자신의 정서적인 고통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해왔기 때문에 더 멀어져 있어요. 그거를 조금씩 마주하는 것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볼 수 있고 자기랑 가까워질 수 있고 이제 그걸 돕는 게 상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이제 치료법을 좀 말씀드리면은 참고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박 및 관련 장애에서 세 번째 수집광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집광의 진단 기준 DSM-5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첫 번째로 소유한 물건을 버리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어려움은 물건을 보관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지각하고 물건을 버리는 것을 고통으로 여긴다. 세 번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 공간이 수많은 물건으로 채워집니다. 네 번째, 수집광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의 활동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다섯 번째, 수집광 증상은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여섯 번째, 수집광 증상은 다른 정신장애의 증상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수집광에 대한 임상적 특징과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